안녕하세요. 코알라 책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작가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감동받아 그 경험을 시로 쓰는 등 단단하고 빛나게 아름다운 새와 일생을 함께합니다.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공에 있어서도 영웅적인 초기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하늘을 개척한 이들 중 한 사람의 비극적인 모험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훗날 작가의 마지막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선배이자 절친이었던 앙드레 지드도 인간의 허약함이니 불성실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반해 인간의 긴장된 의지력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자기 초월의 경지는 오늘날 우리가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서문에 적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비행사인 파비엔과 그의 상사 리비에르라는 두 인물이 중심축으로 서사를 이끌어갑니다. 밤에 떠난다는 건 신나는 일이다. 가스핸들을 남쪽으로 잡아당기고 10초만 지나면 어느새 북쪽의 풍경으로 바뀐단 말이야. 도시는 해저히 지나지 않아. 파비eng은 1시간 안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점유했다가 버리게 될 거란 생각도 했다. 한 군데 빈틈이 없도록 복장을 마친 그는 밤에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정복의 첫걸음을 뗐다. 그런데 파타고니아 노선의 우편기는 폭풍이 있는 상공에 이르고 있었고 그는 그 폭풍을 피해가기를 단념했다. 번개의 방향이 그 지방의 안쪽으로 깊숙이 이어지면서 구름의 요새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폭풍이 미치는 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판단했다. 폭풍이 아래쪽을 지나가 보고 여의치 않으면 되돌아갈 작정이었다.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기체가 몹시 심하게 흔들렸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위협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길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바람이 몰아치는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흐르는 빛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건 빛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밀도의 변화였거나 아니면 눈이 피로해서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그는 예사롭지 않은 폭풍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 대양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태풍이 그보다 앞서서 도시들을 휩쓸고 있을 것이다. 조종사에게 있어 이 밤은 어느 항구로도 새벽으로도 이르게 해주지 않는 속수무책의 밤이었다. 이제 머지않아 무작정 이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는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었다. 아순시온 노선 우편기는 순항 중이니 2시경에는 도착하겠지? 하지만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기는 난항 중이라 많이 지연될 것 같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유럽 노선 우편기를 이륙시키려면 아무래도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아순시온 노선 비행기가 도착하는 즉시 지시를 받게 출발 준비를 해놓고. 리비에르는 북부 지방의 비행장들에서 보낸 전신을 다시 읽었다. 유럽 노선 우편기에는 달빛이 환한 황로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환한 달빛 앞에서 그는 흡사 채굴이 금지된 금강 앞에 선 광부처럼 망설이고 있었다. 바이아 블랑카에선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나? 없습니다. 전화해봐요. 해봤지만 선이 끊겼습니다. 지도에는 통신이 끊긴 지방을 나타내는 표시가 점점 늘어갔고 태풍이 휩쓸고 간 소도시들의 불빛이라고는 없는 거리의 집들을 흡사 밤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새벽만이 그 지방들을 구해줄 것이다. 파비eng은 별들이 주는 지표 덕분에 용케 회오리 바람을 피하면서 올라갔다. 불빛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가 올라감에 따라 구름이 점점 더 맑고 흰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찌나 밝은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그는 이상한 세계에 들어선 것이라 생각했다. 그 빛은 천체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래쪽과 주위에 있는 하얀 구름에서 발산되기 때문이었다. 다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보물처럼 밀집되어 있는 별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최악의 사태를 맞은 상태에서도 리비에르는 전신들을 일일이 들춰보며 순조로운 비행을 검토해 보았다. 태풍은 매일 밤 있는 게 아니다. 일단 한번 길을 닦아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막 도착한 조종사는 유럽 노선 우편계 조종사가 비행기에 기대고 서 있는 걸 보았다. 자네가 가나? 응. 파비eng이 실종됐다고? 그들은 파비eng에 대해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깊은 동지에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1분 후면 그 비행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공을 날아갈 것이고 그 비행기의 굉음을 듣고 싶었다. 팔짱을 낀 채 창문 앞에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사랑하는 의무보다 더 큰 힘을 지닌 의무에 대해 숨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당신 자신 속에서 소멸된다. 페루의 고대 잉카족이 태양신을 모셨던 신전이 떠올랐다. 산 위에 똑바로 서 있는 돌기둥들,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백성에게 산 꼭대기에 신전을 쌓아 올리라고 명하면서 그 문명의 영원성을 세우게 했을까? 고대 민족의 지도자는 아마도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막에 묻혀버릴 종족의 소멸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꼈으리라. 사막에 묻혀버리지 못할 돌기둥이 남아. 요즘 어느 매체에서 50여 년 전 공군이었던 노인이 작가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고백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 역시 확증된 보도가 아니더군요. 그는 정말 빛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시점에 어린 왕자를 집필한 것도 제게는 많은 궁금증을 불러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세계에 존재했던 것은 아닐런지, 혹여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별에서 우리를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되고픈 손안의 책방, 코알라 책방이었습니다. See you again.